내 사무실에서 내 동생과 잠자리를 가진 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야? 그날 새벽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무너졌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너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고 그 진실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내 아내와 친동생이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문자, 단 한 장의 사진이 내 모든 믿음과 삶을 뒤엎는 데는 충분했다. 재벌가 후계자로 태어나 누구보다 견고한 삶을 살아왔다고 믿었던 나. 하지만 그 모든 기반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의 손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서 비밀스럽게 자라온 배신의 그림자. 그 끝에 서 있던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지금부터 당신은 단순한 불륜 이상의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 남자의 삶 전체를 뒤흔든 그날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그는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낀 그 순간 시계는 정확히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깊은 잠에 빠졌을 시간. 나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아 정신을 놓은 채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화면 속에서 발견한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실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평생을 함께하며 믿어 의심치 않았던 단 두 사람, 내 피를 나눈 동생 이재훈, 그리고 사랑으로 가정을 꾸렸던 아내 김나영. 그들이 함께한 배신의 흔적은 너무도 선명했고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끝이 떨린다. 감정이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진실을 기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무너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남겨야만 할 것 같다. 우리 집안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가문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건설업을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키웠고 나는 그 흐름을 잇는 후계자로 자라났다.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운영하시며 늘 강한 책임감과 카리스마로 회사를 이끌었다. 어머니는 재벌가의 전형적인 정략결혼 상대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자리 잡아갔다. 그러나 내가 대학 재학 중이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 순간은 우리 가족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전환점이 되었다.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에게도 나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슬픔을 뒤로한 채 회사의 경영을 이어갔고 나는 자연스럽게 학업과 실무를 병행하며 후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반면 내 동생 재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원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유로운 성격이었고 유학을 자처하며 해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형제로서 쌓아온 유대감만큼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본사에 들어가 경영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재훈은 금융업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계 투자회사에 취직했다. 겉보기엔 서로 다른 삶이었지만 형제로서의 끈끈한 관계는 여전히 이어졌고 나는 그런 그를 늘 신뢰했다. 그런 믿음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즈음 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된다. 김나영, 당시 29세로 이미 업계에서는 실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던 디자인 회사를 이끌며 다양한 주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고 때마침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던 초대형 주거단지의 내부 디자인 담당사를 물색하고 있었다. 여러 후보 중에서도 재훈이 특히 강력히 추천한 곳이 바로 김나영의 회사였다. 그는 이미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접한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 본 디자이너 중 가장 감각적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나는 단순히 그 믿음을 따라 검토를 시작했지만 곧 그녀의 디자인에 매료되었다. 세련되고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함을 담은 그녀의 스타일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업무 태도는 프로 그 자체였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내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늘 업무와 성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 그런 나에게 나영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웃음을 되찾았고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도 그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놀라웠던 건 재훈이 우리의 관계를 누구보다 응원해 주었다는 점이다. 그는 나영과 나 사이를 이어주려 노력했고
내가 바쁠 때는 일부 일정을 조율해주거나 대신 현장을 챙겨주기도 했다. 나는 그런 그가 자랑스러웠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재훈을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다. 1년이 지나고 나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내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주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날 재훈은 내 옆에서 들러리로 서 있었고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축사를 전했다. 나는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신혼집을 짓기로 했다. 나는 회사 일에 여전히 바빴지만 나영은 직접 집의 디자인을 맡았고 재훈은 건설, 계약과 현장 조율을 도맡아 도와주었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나고 협업하는 건 당연하게 여겼다. 서로 친밀해지는 모습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신혼집 공사는 무려 14개월이 걸렸고 우리는 지난달 마침내 입주를 완료했다. 집들이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약 50명에 이르는 가족, 친척, 업계 인사,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고 나영은 완벽한 주최자처럼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했다.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고 손님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며 자리를 빛냈다. 재훈도 그녀 곁에서 자리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그녀를 도왔고 나는 그런 둘을 보며 오히려 든든함을 느꼈다. 나는 중요한 손님들과의 네트워킹에 집중하느라 그날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였다.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올해 최고의 집들이라며 극찬했다. 나 역시 모든 것이 완벽히 흘러갔다고 믿었다. 하지만 몰랐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에 단 하루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전날의 여운이 아직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듯한 고요한 정적 속에서 나는 자동적으로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머릿속은 여전히 파티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음 한켠엔 뿌듯함마저 있었다. 잘 해냈다는 안도감, 성공적인 집들이, 완성된 신혼집, 그리고 든든한 아내와 동생,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던 그 순간이 나에겐 참으로 따뜻하고도 자랑스러운 기억이었다.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을 때 주변 정리에 집중하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지됐다. 나영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평소처럼 조용한 숨소리만 들릴 뿐 술 기운 때문인지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깨우지 않기로 하고 조심스레 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부엌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냅킨 더미 아래에서 그녀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누군가가 전날 테이블 위에 놓고 잊은 듯했다. 무심코 꺼내든 순간 화면이 켜졌고 알림창에는 수차례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한 통의 문자 미리 보기가 눈에 띄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얘기해야 해. 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어. 발신인은 재훈.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갑작스런 불안, 그리고 무의식적인 거부감. 문자는 분명 재훈이 보낸 것이었고 그 말투와 내용은 단순한 업무 이야기가 아니었다. 단순한 동료 간의 대화에서 나올 수 없는 감정의 파편이 담겨 있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오갔다. 혹시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어제 파티 중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장엔 감춰진 무게가 있었다. 본능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였고 나는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채팅창을 열어보고 말았다. 화면에 나타난 건 상상조차 못했던 현실이었다. 무려 8개월치의 메시지. 그 안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이미지들이 마치 누군가의 악몽처럼 펼쳐져 있었다. 호텔 체크인 사진, 그들이 만났던 날짜의 예약 내역, 내가 해외 출장을 간 날과 정확히 겹치는 메시지들. 형 출장이니까 내일 9시쯤? 사무실 쪽 문으로 들어오면 CCTV 안 찍혀. 형은 너무 바보야. 우리 의심도 안 해. 가끔은 미안할 정도로. 그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져 컵이 흔들렸고 나는 그대로 싱크대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주저앉았다. 숨이 턱 막혔고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한 두 사람, 그들이 함께였다니.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손이 떨리는 상태로 1시간 가까이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처음엔 분노보다 혼란이 컸다.
이건 뭔가 착오일 거라고,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해킹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러나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고 반복되는 대화 속에는 이 관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였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영이 술기운에 지친 듯 머리를 감싸며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멈춰 서는 순간 내가 들고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았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녀의 표정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녀에게 휴대폰 화면을 건넸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소리를 떨며 애원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정말로 다 설명할게. 진심이야.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들을 귀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그녀의 모든 말은 허공에 흩날리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단 하나의 문장만을 내뱉었다. 짐 싸서 나가. 그녀는 필사적으로 나를 붙잡으며 단지 육체적인 실수였어. 마음은 항상 오빠한테 있었어.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기름을 부은 듯 내 분노를 자극했을 뿐이었다. 내 사무실에서 내 동생과 잠자리를 가진 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야?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이유도 들을 이유도 없었다. 차갑게 등을 돌렸고 그녀는 흐느끼며 집을 나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숨을 가다듬었다. 그녀가 떠난 직후 나는 바로 재훈의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왜 그랬어, 재훈아. 그의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피곤에 절은 모습으로 문을 연 재훈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 없이 내 주먹이 날아갔다. 그는 놀란 얼굴로 바닥에 쓰러졌고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제 너랑은 끝이다. 사업에서도 손 떼. 내 지분 전부 내가 사들일 거야. 재훈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 미안해. 진심이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나는 곧장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역시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모든 메시지를 정리해 그녀에게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화면을 내려다보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재훈이가 그럴 리 없어, 설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식사를 하는 것도, 회사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웠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의 믿음, 나의 가족, 나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렸다. 나영은 이후 수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와 이메일로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단 한 줄의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끝났고 나의 삶에서 이제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그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세계를 다시 붙잡으려 애쓰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였다. 나는 잠을 자지 못했고 식사조차 삼켰다 뱉기 일쑤였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내는 이는 재훈이었다. 무려 10장에 달하는 장문의 손편지였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고백했고 후회와 자책을 수백 건쯤 쏟아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 내가 가진 지분은 전부 넘길게.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자. 이건 내 마지막 사과이자 책임이야.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었다. 읽는 동안 감정이 크게 흔들리거나 분노가 치솟진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아예 감정의 연결고리가 끊긴 듯했다. 더 이상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삶에 그와 나영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사람들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지분 넘겨. 더 이상 협상 없다. 그 말은 곧 이건 감정이 아닌 계약임을 의미했다. 나는 이미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고 회계팀은 재훈의 지분 인수를 위한 자료 정리에 들어가고 있었다. 감정 따위는 배제된 냉정하고도 차가운 행정 절차가 착착 진행됐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는 진실을 전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을 진행 중이며 조직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모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나영과 재우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았다. 특히 나영은 회의 중에도 늘 밝은 분위기를 유도했고 재우는 뛰어난 실무 감각으로 팀을 이끌었기에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은 이상적인 파트너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 이들이 사라진다니 당연히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보면 징후는 있었다.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이 후회될 뿐이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업무 회의, 언제나 둘이 동시에 바빴던 날들,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도 늘 나란히 앉았던 모습들. 나는 그저 그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협력한다고 믿었다. 나영은 내 아내였고 재우는 내 동생이자 친구였으며 사업 파트너였다. 그들을 의심하는 건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진실이 드러난 뒤로는 모든 과거의 장면들이 뒤틀려 보였다. 따뜻했던 기억조차 차가운 기만으로 느껴졌고 함께 웃던 사진들 속의 미소는 가식처럼 보였다. 더 심각한 건 이 일이 바깥으로 알려지면서부터였다. 나는 그저 조용히 정리하려 했지만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SNS를 통해 기사처럼 캡처된 게시글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나영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무참히 내쫓은 사람처럼 묘사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설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 사랑은 있었지만 실수였다. 나 역시 피해자였다. 나와 아는 지인들이 그 게시글을 캡처해 보내주었다. 김나영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를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황망했다. 끝까지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한 그녀의 행동은 나를 다시 한번 찌르듯 아프게 했다. 그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수차례 전화가 왔고 심지어 사무실까지 찾아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어른답게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대화로 풀자. 그리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단 한 번의 실수로 3년의 결혼을 버릴 수는 없어. 그 순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8개월 동안 동생과 관계를 유지한 게 실수입니까? 그건 수백 건의 계산된 배신입니다. 결국 경비팀이 그들을 내보내야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무실 안에서조차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삐걱대는 듯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인물이 내 방을 찾았다. 회계팀의 박진희 과장이었다. 진희는 회사 초창기부터 함께한 직원으로 누구보다도 신뢰가 깊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다.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하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거의 10분 가까이 사과를 반복한 끝에 작은 USB를 내밀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던 직원들이 더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사무실 CCTV 영상이 담겨 있었다. 진희는 설명했다. 재훈 이사님이 서버 용량 줄이겠다며 매주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회계 감사용으로 일부를 백업해 둔 게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 속에는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깜깜한 새벽, 사무실 조명이 꺼진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이 몰래 들어오고 웃으며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단순한 회의로 보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태도도 너무 친밀했다. 반복적으로 촬영된 장면들은 내 출장 일정과 일치했고 그들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심지어 회식 후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휴게실에서 서로 다정하게 붙어있던 장면까지 포착되어 있었다. 내 사무실, 내 책상, 내 공간에서 나는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를 억눌렀다. 하지만 진짜 분노는 그 다음에 찾아왔다. 진희는 망설이더니 또 하나의 증거를 재생했다. 바로 재훈이 직원들에게 보낸 경고성 발언이 녹음된 파일이었다. 회사 경영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직원은 즉시 해고한다. 그 말의 의미는 명백했다. 누구든 우리가 하는 일을 알게 되어도 입 다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끝장난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직원들은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서 입을 다물었다. 재훈은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직원을 쉽게 내쫓는 걸로 유명했다. 실제로
한 인턴이 왜 나영 대표가 이렇게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냐고 물었다가 일주일 만에 해고당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즉시 임직원 전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숨죽이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한 문장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몇몇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던 일, 내가 없을 때 대놓고 플러팅하던 모습,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서로 암호를 보내 경고했던 시스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재훈이 뛰어들어왔다. 누군가 그에게 사장님이 다 알아버렸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모양이었다. 재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외쳤다. 다들 미쳤어. 내가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나 진이가 그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직원은 즉시 해고한다. 순간 회의실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3명의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실제로 저도 재훈 이사님께 협박당한 적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다가 걸리면 징계받을까 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회사를 떠나야 할까 봐 무서웠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재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무너졌다.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보안팀에 지시했다. 당장 재훈 이사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세요. 경비들이 그를 데려가려 하자.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형, 미안해. 다 돌이킬 수 있어. 내가 다 바로잡을게.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혐오감과 실망감만이 남아있었다. 재벌 2세라는 특권을 이용해 회사를 장난감처럼 여긴 대가였다. 그날 저녁, 김나영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비명을 질렀다. 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문제를 회사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내 동생과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직원들을 협박해서 입막음까지 한 게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영아, 내 인생을 망친 건 너 자신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었다. 며칠 후 재훈이 이메일을 보내왔다. 형, 내 지분을 40% 할인해서 넘길게. 더 이상 잘못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회하고 싶어. 나는 답장조차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전달했다. 어차피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강제 매각 결차를 진행 중이었으니까 어머니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재훈은 어머니의 첫 결혼에서 낳은 유일한 자식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그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끼리 이러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니?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재훈과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녀는 결국 재훈을 감싸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스스로를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해고된 직원들을 대신할 새로운 인재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정이 크게 뒤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훈과 나영이 망쳐놓은 것을 끝까지 지켜낼 생각이었다. 어제 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첫 번째 사무실을 열던 날 재훈과 함께 찍은 사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때의 재훈은 날 속일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뒤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더 이상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알아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박진희 과장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처음보다 더 초조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장님, 감사 과정에서 폐기되지 않은 오래된 이메일 서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심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파일을 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까지 나는 그들의 관계가 결혼 8개월 후에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메일을 확인한 순간 그것이 완전한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결혼 후가 아니라 내가 나영을 만나기 전부터 시작됐다. 무려 3년 전부터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다. 이메일을 하나씩 읽어나가던 중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문장을 발견했다. 형은 일에만 집중해서 연애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딱 좋은 타겟이야. 형이 나영을 아내로 맞이하면 우리 관계를 유지하기 훨씬 쉬워질 거야. 그들은 내가 결혼을 하면 오히려 바람을 피우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다음 이메일을 열었다. 결혼을 앞둔 일주일 전의 이메일. 재훈, 형이 프로포즈 한다는데 너 정말 결혼할 거야? 솔직히 난 못 참을 것 같아. 그냥 거절하면 안 돼. 나영, 재훈아, 오히려 결혼하는 게 더 나아. 형수라는 신분이 되면 더 자연스럽게 회사에도 있고 가족,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잖아. 출장이든 회의든 언제든 형이 없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재판에서 판사는 민준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그가 아내의 유산을 이용해 외도를 벌이고 우리 집 옆 아파트를 임대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경숙의 신탁 기금에서 빼돌린 돈을 전액 반환해야 했으며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 진짜 최악의 상황은 이제부터였다. 민주는 이제 그가 속였던 여자들의 집을 전전하며 몇 박씩 머물고 있었다. 이제는 양육비를 회피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다. 지난주 지영은 민준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녀가 따지자 민준은 면접 비용이 필요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는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또 다른 여자를 위해 선물을 샀다. 그 와중에 수지는 민준이 각각의 임신한 여성들에게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영에게 내가 아들을 가졌으니 내가 반드시 함께 키울 거야 라고 했고, 은혜에게는 넌 가장 어린 여자니까 내 아이가 내 최우선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은혜는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너만이 내 진정한 첫사랑이야. 우리 아이를 최우선으로 할 거야 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알았다. 그가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결국 아파트 단지 전체가 민준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페이스북에 민준의 거짓말과 범죄 행적을 기록하는 그룹을 개설했다. 이 그룹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이미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민준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했다는 여성들이 나타났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매번 새로운 도시로 이사의 가정을 파괴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도망치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다. 수지는 이제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모두가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지난주 지영의 10대 딸이 수진을 마트에서 마주쳤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우리 가족을 망친 인간이라며 공개적으로 소리쳤다. 이 장면은 누군가가 찍어 지역 사회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다. 그 후 수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난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내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변호사는 수진의 외도, 공개적인 스캔들, 그리고 민준의 패턴화된 기만 행위 덕분에 판결이 압도적으로 내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나는 아파트 소유권과 상당한 위자료를 받게 될 것이며 곧 집을 매각할 예정이다. 몇몇 이웃들이 죄책감을 느꼈는지 벌써 구매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완전히 떠날 생각이었다. 민준의 업보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해 결국 지난주 차가 압류되었다. 이제 그는 걸어서 다녀야 했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며 수군댔다. 언젠가 남의 집과 삶을 평가하며 거들먹거리던 그가 이제는 밥 한 끼조차 해결하기 힘든 처지가 된 것이다. 그는 옆집에 사는 재석에게 찾아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잠시만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재석의 아내는 경찰을 불러 그를 쫓아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일, 경숙은 민준의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 그는 과거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모님이 직접 서울로 찾아왔다. 그들은 그가 한 짓을 알게 된 후 공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역겨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도저히 너 같은 자식을 둔 부모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제부터 회사의 핵심 가치는 신뢰와 책임이 될 것이다. 이 글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이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지난주, 이혼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김나영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미리 계획된 대신이 모든 증거로 드러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주장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회사와 지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오직 한 가지, 작년에 선물 받은 차만 가져가고 싶다. 고 요청했다. 나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냥 동의해 주었다. 그녀는 가족이 있는 해외로 이주했다. 그녀의 언니는 여전히 SNS에 나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는다. 재훈과의 지분 정리는 더 복잡한 과정이었다. 처음에 그의 변호사는 강제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재훈의 부정행위를 입증한 증거가 부적절하게 수집되었다 고 반발했다. 하지만 우리는 직원 협박 및 회사 자원 남용 증거를 제시했다. 그 후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정당한 시장 가치로 지분을 매입했다. 변호사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협상할 수도 있다 고 했지만 나는 어떤 법적 분쟁의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지난달 모든 서류가 서명되었고 이제 재훈의 이름은 회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 설립한 시카고 지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곳에서 새로운 팀을 직접 이끌고 있다. 규모는 본사보다 작지만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리고 박진희 과장이 새로운 운영 매니저로 승진해 함께 이곳으로 왔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했다. 우리는 이제 사내 연애 및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은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집도 좋은 가격에 매각되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꽤 만족스러운 가격이었다. 그리고 김나영이 고른 가구들은 모두 기부했다. 나는 지금 호텔에서 지내며 새로운 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런 기억도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일 뿐이다. 어머니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 재훈을 만나고 있지만 더 이상 내 앞에서 그의 이름을 꺼내지는 않는다. 지난주 우리는 오랜만에 저녁을 함께 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 정말 잘 견뎌냈구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녀는 내년쯤 시카고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과거를 정리할 시간이었다. 한편 본사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3명의 고객이 재훈의 행동에 대해 소문을 듣고 계약을 철회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경영 체제를 발표하고 재훈이 완전히 떠났음을 공식적으로 알리자 그들은 오히려 투자 규모를 늘렸다. 회사의 명성이 더 좋아진 것이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선택이라는 것을. 한 달 전 김나영이 공통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지금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내가 저지른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어. 혹시 우리 다시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나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재훈도 다시 공식적인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를 통해 접근 금지 요청을 보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후회, 성장, 반성 같은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다. 나는 연애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럴 생각도 없다.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려 하지만 지금은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내 삶을 재건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고 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때때로 독이 되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은 우리가 평온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다. 나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다.